안녕하세요. 이번에 만든 자료는 고객 예탁금 100조 시대가 온다 라는 제목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최근에 고객 예탁금이 50조 원을 잠시 넘어선 바 있었죠. 그런데 저는 이게 연말로 가거나 내년도에 가면은 고객 예탁금이 100조 원대로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고객 예탁금이 100조 원을 넘게 설계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코스피가 2300포인트 선이죠. 근데 이게 아마 3000도 가능한 보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이상도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고객 예탁금 100조 시대가 오는 것은 향후 증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떤 상황을 보기 위해서라면 과거 2기 이후에 글로벌 주식시장의 회복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미국 증시는 34%, 블랙 먼데이 이후에는 29% 하락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57%, 닷컴 버블 했을 때는 49%, 닉슨 쇼크 했을 때는 48%였고요. 1919년도에 있었던 대공황 당시에서는 86%였습니다. 대공황 당시에는 주가의 회복 기간이 매우 오랜 동안 소요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최근 주식시장의 흐름은 계속해서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랙 먼데이 당시도 회복의 기간은 꽤 오래 걸렸었지만 계단식 우상향의 흐름을 보였다는 점.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2008년도 내년 9년도 이후에는 계속해서 급증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닷컴버블 당시에는 급락한 이후에 상당 부분 많이 회복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2기 이후의 주식시장은 또 다른 새로운 강세장을 도래를 점쳐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때 당시나 이때 당시 또 이때 당시의 상황들을 보면은 글로벌 펀드 자금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고요. 연기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주식의 비중을 늘려가면서 주가가 끌어올렸었지만 최근 상황은 미국 증시도 보면은 로빈 후더라고 개인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판단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 한국 증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동학 개미들이 시장들을 이끌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향후 증시는 고객 예탁금이 매우 중요한 핵심 변수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 투자 주체별 누적 순매수 추이를 한번 보면은 개인은 36조 원을 샀어요. 거래소 시장에 대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거의 10조 원 가까이 샀습니다. 근데 외국인은 24조 원, 기관은 15조 원을 팔면서 거의 비슷한 규모를 개인이 다 사준 거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 매도와 기관 매도분을 대부분 개인이 받아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관과 외국인의 증시 영향력은 많이 떨어졌고요. 많이 떨어져 있죠. 반면에 개인의 증시 영향력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6월부터 보면은 이때 당시가 언제냐면은 코스피 기준에서는 2000포인트 선을 돌파하는 시점이었죠. 이때 이후부터 기관은 연기금을 비롯해서 기관은 계속해서 거의 매일같이 매도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은 계속 매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역시도 마찬가지죠. 기관이 계속 팔고 있고 외국인도 계속 팔고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시장에 있어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증시 영향력은 많이 떨어진 반면 그다음에 개인의 증시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흐름은 향후 1, 2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의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예요. 거래소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닥은 9% 정도 차지하는데 이들이 계속 매도세로 일관한다고 하면은 시장이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에 대해서 제한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시장이 계속 상승한다라고 가정하면은
마냥 매도만 할 수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도를 하더라도 시장에 주는 충격은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4년, 5년 당시 보면 외국인의 매수가 이만큼 이어졌다가 2004년 후반부터 시장이 계속 강세를 보였을 때 기관화 장세가 돌았을 때 계속 매도를 했었죠. 매도를 했었지만 시장은 그 이후에도 계속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고 했을 때 외국인의 증시 영향력은 많이 떨어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지속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의 경우에는 보면 특히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사실 우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래소는 7.8%예요. 코스닥 1.2%입니다. 근데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연금 자금이 계속 적립금 규모가 계속 쌓이잖아요. 우리 적립금이 쌓이는 구조에서는 국내 주식을 계속 팔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유동성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서 보면 시장이 계속 오름세를 유지한다고 하면 계속 마냥 팔기만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좀 다소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코스닥 시장의 비중이 1.2%밖에 안 된다는 거고 운영하는 규모도 패시브가 너무 많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액티브 이탁이 있다 해도 이건 대부분 이탁이라고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패시브에 가까운 자금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지금 도래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의 경우에는 뭐 배터리 분야에서 뭐 세계 글로벌 1위다. 그다음에 뭐 5G 산업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어떤 성장형 기업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패시브의 비중을 저렇게 많이 가져가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오르면세를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매도세로만 일관하는 것도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매도하면서 지금 현재에서 그 현금을 왜 쌓아놓는지를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뭐예요? 현금의 반대 개념인 실물자산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렇다면은 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려고 하면 현금의 비중을 늘리는 것보다는 실물의 비중을 늘려가지고 실물의 비중을 늘려가려고 하면 성장주에 대한 비중을 늘려가면서 산업화, 자금의 산업화에 일조할 수 있고 높은 수익을 기록을 가능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매매를 하는지는 다소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학개미 이건 한국만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글로벌 주식펀드로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선진국 북미 이런 쪽으로 보면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아시아에도 경우에는 최근에 자금이 2000년대로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 관점에서 보면은 미국 시장이 이렇게 했다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 과정에서도 펀드 자금은 계속 이탈 현상이 나오고 있으니 이거 보면은 미국도 기관이 매매를 시장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보면은 개인이 시장을 주도하는 노빈 후더라는 개인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는 한국만이 개인 투자, 개인 중심의 시장 상승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미국도 로빈 후더, 그다음에 중국은 청년 부추, 네, 일본은 닌자 개미 이런 식으로 해서 글로벌리하게 직접 투자의 시대가 개화되고 있고 앞으로 상당 기간 이러한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객 예탁금 100조 시대가 온다고 볼 수 있는데 고객 예탁금이 이만큼 됐죠. 지금 현재 50조를 잠깐 넘어선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고객 예탁금 증가 현상은 어찌 보면 2008년 이후부터 그러니까 뭐예요? 이때까지는 기관화 장세죠. 이게 뭐냐면 개인 자금이 기관으로 많이 들어갔죠. 특히 적립식 펀드로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이 자금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하면서 개인의 고객 예탁금은 꾸준히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부터 18년 초반까지 강세를 이때 이끌었을 당시도 고객 예탁금이 증가했고 근데 반면에 적립식 펀드는 계속 우하향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미 개인 중심의 투자의 시대가 열렸다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 현상들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데 제로금리 시대가 도래했죠. 그 다음에 유동성이 풍부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올해부터 내년도까지 기업의 EPS 증가율이
플러스 30%를 넘어선다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개인 중심의 고객 예탁금의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따른 신용 잔고의 증가도 계속되고 있는데 뭐 이 경우야 증권사 자기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한계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고객 예탁금 100조 시대는 도래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2000년 7월부터 개인 자금이 증시로 유입됐는데 주식시장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뭐예요? 적립식 펀드로 자금이 들어왔었죠. 이게 증시로 유입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2005년, 2004년 후반부터 해가지고 적립식 펀드로 엄청난 자금이 들어오면서 한때 14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적립식 펀드로부터 자금이 이탈되는 현상들이 계속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당시 개인 중심의 자금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형식으로 간접 투자의 시대가 아마도 2009년, 2008년, 9년도까지 진행됐다고 하면은 지금 시대는 이 개인들의 자금이 직접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예탁금은 아마 폭증하는 어떤 현상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왔는데 앞으로 고객 예탁금의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런 근거를 보면은 2006년 당시에 고객 예탁금이 많이 아니 2006년 당시에 적립식 펀드로 자금이 많이 늘어났던 것을 보면은 어떠한 근거냐면 인구학적인 거죠. 그때 베이비 부머랑 2006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베이비 부머가 55년생과 63년생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당시에 45세에서 53세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소득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산도 많고, 그다음에 투자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45세 이세에서 그 밑에 있는 세대도 역시 투자에 많이 관심이 많아서 적립식이라는 펀드를 이용해서 증시로의 자금을 계속 들어왔었던 것 같습니다. 펌프질을 많이 했던 거죠. 물론 이제 미국이나 뭐 일본 같은 경우 우리보다 베이비부머가 한참 더 많은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이 먼저 펀드 시장을 먼저 형성을 했었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뒤에 이 주 세력이 부상하면서 2005년도 당시에 기관화 장세를 견인했던 거고, 그때 당시에 부동산 시장을 견인했던 건데 2018년 기준에 있을 때 지금 인구 구성 비율을 보면은 사실은 55세에서 59세에서 그다음에 35세, 35세에서 이 사이의 인구가 굉장히 무려 50%가 있는 거죠. 이분들은 소득이 가장 많고 소득이 굉장히 높죠. 40대에서 49세의 가구가 지금 현재 2020년 1사분 기준에서 월평균 가구당 경상소득이 이렇게 많은 상황이죠. 그 다음에 50세에서 59세도 경상소득이 이렇게 많은 상황이고 39세 이하는 이 정도의 소득인 것을 감안해 보면 이 세력들은 앞으로 주식에 투자를 많이 늘려날 거고, 그 다음에 실물인 부동산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세력이고, 실물인 금값, 금, 은 등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세력들이기 때문에 실물 자산 시장인 주식 시장에도 관심을 계속 기울일 거고, 그에 따라서 고객 예탁금이 과거에는 적립식 펀드로 들어왔지만 앞으로는 직접 투자하는 그런 매매를 지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고객 예탁금 100조 시대는 어찌 보면 필연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증시 고객 예탁금이 증가할 수 있는 근거는 시중 유동성 확대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 예탁금이 늘어났던 시기에는 항상 증시 시중 유동성이 풍부했다라는 사실이고요. 특히 2005년에서 9년, 8년, 9년 사이에 보면은 적립식 펀드로 돈이 많이 들어왔을 당시에도 보면은 시중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물이죠. 주식은 이게 이제 주식이고요.
이 D1은 배당금이죠. 이거 D1은 1 플러스 G 이런 형태에 가지고 있을 때 올해 배당보다는 내년도 배당이 더 늘어날 거라는 G가 예상이 되죠. 왜냐하면 EPS 증가율이 30%를 기록할 거라고 보면은 넘어설 거라고 본다고 하면 이게 주식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지금 현재 금리가 제로 금리잖아요. 근데 이것과 이거에서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실물인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실물인 주식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계속 제로금리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실물인 주식의 가치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이익의 증가율도 계속 30%대를 유지할 거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일단 시장의 어떤 주식시장의 가치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금리이고 이것도 금리고 요구 수익률이니까 그다음 이거의 경우에는 EPS니까 내년도 EPS가 올해보다 30% 늘어날 거라고 한다고 하면 주식의 가치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로금리 상태가 계속되는 한 주식시장은 우상향의 흐름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거고 그 기대감이 고객 예탁금 증가로 귀결될 것이다 라고 귀결될 것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하락을 했죠. 물론 금리가 주시장이 워낙 강하게 불기면 미 연준의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통해서 주식시장의 강세에 톤다운을 시키려고 노력했지만 결론적으로 톤다운은 어려운 거죠. 한번 주식은 방향을 잡으면 계속 그 방향으로 가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 이런 어떤 규제책을 펴지 않는다고 하면 이렇게 가야만 되는 것을 이렇게 가는 과도한 버블을 초래하기 때문에 일단은 톤다운을 시켜가면서 시장을 누르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죠. 다만 금리가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으면서 금리를 계속 내리죠. 공격적으로 내렸다가 이 제로금리 상태에서 계속해서 제로금리 상태를 유지하는 기간에는 자산시장이 계속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금리가 급락을 했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금리를 급격히 내리고 난 다음에 앞으로 당분간 금리는 인상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런 제로금리 상태가 된다고 하면 이 실물 자산인 주식시장의 강세는 어찌 보면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물론 경제가 좋아지면서 자산시장이 강세를 보이게 되면 규제책을 지켜서 톤다운 시키려고 하지만 또 이 부분에서도 보면은 자산시장이 워낙 강하게 움직이면은 금리 인상을 통해서 규제를 통해서 톤다운을 하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한 번의 규제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한 번 올리게 되면 주시장이 올라가다가 잠깐 멈추는 듯 하지만 금리를 인상했죠. 그렇지만 계속 올라가게 되고 다시 올라가서 금리를 또 한 번 올리게 되면 잠깐 멈추는 듯 하지만 다시 올라가고 또 이러는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되는 현상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더 이상 규제를 하지 않거나 금리를 인상하지 않게 되면 시장은 고점을 찍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상황에 보면은 계속 이 상황에서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금리를 급격히 내린 다음에 제로금리 상태를 한동안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실물인 주식의 강세는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주식이 급락하니까 정책금리를 과감하게 인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일정 부분 주가가 이 부분에서 보면 더 이상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동결하는 흐름을 가니까 이 기간에서는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는데 추가적으로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니까 어떻게 돼서 정부는 금리 인상을 통해서 주식시장의 톤다운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톤다운 하고 난 다음에 주시장이 좀 부진하니까 계속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가 부진하니까 금리 인하를 통해서 부양 조치를 폈고 일정 부분 금리를 더 이상 인하하지 않고 동결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시장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에서 금리가 인하하고 난 다음에 동결하는 추세가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지속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당분간 지속되는 기간에서는 실물인 주식시장의 강세도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경기가 과열, 주식시장이 자산시장이 너무 과열하게 보면 규제를 해서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금리를 살짝 인상하게 되면 주가가 잠깐 멈추는 것 같지만 다시 올라가죠. 또 금리를 또 올리고 나서 주가가 살짝 멈추는 것 같지만 다시 주가가 올라가죠. 또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국면에서 과도한 과열을 막고 그다음에 지나친 버블이 형성되면서 나중에 주가가 폭락하는 걸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규제를 통해서 톤다운을 시켰는데 더 이상 금리를 인상하지 않게 되면은 이게 뭐예요?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된다라는 점에서 보면 규제가 지속되는 한 자산시장의 속성상 자산이 한번 방향을 잡았게 되면서 금리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올리게 되잖아요. 올리게 되면은 이때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가죠. 자산시장에 가서 상승세를 유지하게 되고 지나친 과열을 막아주는 규제 효과가 있게 되고 더 이상 규제를 하지 않는 어떤 이 시점에서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휙 꺾어버리는 어떤 시장 상황이 전개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환위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빠졌죠. 그리고 금리도 엄청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계속 끌어내렸죠. 계속 끌어내리고 계속 끌어내리면서 부동산을 부양하려고 했지만 이 기간 동안에는 부동산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 규제의 효과가 2002, 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5년, 6년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규제책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톤다운 시키려고 했죠. 근데 그게 쉽게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금리가 우하향 추세니까 이런 상황이 되고 계속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지만 이때 당시에도 보면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규제책을 다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금리가 계속 떨어지게 됐고 당분간 제로금리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은 실물인 부동산의 경우에도 계속 우상향의 흐름을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당연히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보면은 규제를 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버블을 억제하려고 하는 노력을 지속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런 규제 강화를 취하지 않으면 과도한 버블로 인해서 버블이 형성된 다음에 버블이 깨지는 과정에서 나오는 후유증은 장난 아니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책과 강도 있는 규제책은 필연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최근에 규제책을 펴지 않았다고 하면 부동산 시장은 이런 흐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흐름으로 가면서 더욱더 시장의 불안 요인을 작용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최근에 규제책이 효과가 없다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효과는 있었다. 더 올라갈 것을 상당 부분 짓누르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측면이고요. 당분간 규제가 나오더라도 가격, 자산, 실물의 자산의 가격은 계속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실물 자산인 금값도 역시 보면은 사람들은 뭐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금을 선호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금값이 올라가는 것은 실물 자산의 가치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시면은 금리가 10%의 때 가치하고 금리가 0%의 가치를 보면은 돈을 빌려준 거에 대한 가치에 대한 기준이 10%였다고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가치의 기준이 0% 제로 수준이라고 보면 이때 당시에 현금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근데 이거는 현금의 가치가 굉장히 땅에 떨어진 거죠. 땅바닥으로 떨어진 거겠죠.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에 대한 실물 자산의 가치 상승의 효과, 이게 금값 상승으로 이어졌고요. 이 금값 상승의 시사점은 실물인 주식, 부동산 이런 쪽으로 강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와의 상관관계를 보면은 마이너스 0.73, 마이너스 0.76으로
역의 상관관계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결국은 금값이라는 것은 실질금리의 하락과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금값이 상승하는 역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고, 최근에도 실질금리가 계속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값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은 금값의 상승이라는 것이 안전자산이라는 그런 어떤 요소라기보다는 현금의 가치 하락에 따른 실물 자산의 가치 상승으로의 결과로 전개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실물 자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부동산, 그다음에 뭐 금, 은 이런 것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는 한 이와 같은 실물 자산의 강세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사실 달러화와 금값과의 관계를 보면 금 가격의 경우에는 달러화가 이렇게 강세를 보였을 경우에는 금값이 떨어졌죠. 그다음에 달러가 약세를 보였을 때 금값이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여주니까 금값은 또 약세를 보여줬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값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물론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금가가 많이 올라왔죠. 그다음에 이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달러와의 변동성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근데 금값이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물론 달러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은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실질금리의 하락 때문이다 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비트코인, 그러니까 전자화폐라고 할 수 있죠. 암호화폐라고 얘기하는데, 최근에도 강세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또 다른 강세장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기술적으로 봐더라도 이런 식으로 모양을 보이겠고, 이런 장을 모양하면서 여기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서 아마도 새로운 상승 추세로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과거 이제 2017년도나 이때 보면은 주식시장의 강세를 보이면서 비트코인도 많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초저금리가 지속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KC의 가치 하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제로금리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금의 대용, 그 다음에 경쟁 이런 것인 전자화폐, 암호화폐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최근 시장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 먼저 제로금리 시대가 지속됨에 따라서 실물 자산에 대한 관심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여기에 관련된 자산은 주식, 부동산, 그 다음에 뭐 금, 은, 그 다음에 뭐 암호화폐 이런 것이 있겠죠. 현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물 자산의 강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2005년 전에서 2008년 사이에 개인 자금이 적립식 펀드로 이전되면서 기관화 장세를 이끌었던 당시와 같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최근에 기관에 대한 신뢰가 많이 약화된 상황에서 개인들이 직접 투자하려고 하는 욕구가 많아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30세에서 50세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근데 이들이 소득이 굉장히 높은 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2005년에서 2008년도 당시에는 베이비 부머들이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적립식 펀드의 열풍을 일으켰다고 하면, 이번에도 30에서 50대에 있는 인구의 계층들이 아마도 직접 투자의 시대에
주식 투자 열풍을 이끌어낼 그런 주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주식이 50조의 예탁금을 가지고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연말 아니면 내년도에는 고객 예탁금이 100조를 넘는 예탁금 100조 원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고객 예탁금이 100조 원을 기록하게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의 예탁금 뭐 150조 원도 기록한다고 하면은 코스피 기준으로 볼 때 지수는 3000도 무난하게 돌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지수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고객 예탁금 100조 원 시대의 도래 가능성에 대해서 점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